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요. 2025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년도 1회니까 세법이 개정된 내용으로 나왔을 거냐? 자, 현실적으로 1월 달에 우리가 시험을 봤다고 했을 때 25년도 개정세법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시험 출제 자체가 12월 중이나 11월 중에 출제가 될 텐데요. 아직 개정된 세법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개정세법으로 시험을 낸다는 게 좀 어렵죠. 자, 또 하나 ERP 시험은 그래도 개정세법에 대한 적용을 조금은 천천히 시행해서 적용해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월 달 시험을 푸실 때 개정세법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할 문제들 거의 없더라. 원론적인 문제들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볼 텐데 대신 이런 변화는 있었습니다. 뭐냐? 개정세법에 대한 변화보다는 이 이전 회차에도 그랬지만 새롭게 추가된 이 범위 안에서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더라. 여기 보고 계시는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의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존에 없었던 내용, 추가된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프로세스 순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자, 제일 첫 번째 데이터 수집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이런 데이터들,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한 다음에 점검을 해주고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쓸만한 거야. 이건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인 정보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 머신러닝에다가 태우려면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정보들이 조금 뭐가 나 있어. 내가 적절한 사이즈로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내가 뭐 갈비찜을 하고 싶어, 요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재료들을 가지고서 그 재료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르고 다듬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믹서기에 넣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이즈로 내야지만 믹서기에서 잘 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처리 과정이나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들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다듬는 작업이 바로 전처리 및 정제 과정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델링이나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 정도 소스로서, 요 정도 간으로서 내가 이렇게 간을 보고서 갈비찜을 해도 되는지 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처럼 모델링이나 이제 훈련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이게 모두 다 진행이 되었다면 야, 적절한 것 같아, 짠 것 같아, 아니면 싱거운 것 같아 이런 평가들을 거쳐서 평가에 통과를 하게 되면 마지막 배포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다 라고 해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자, 로봇을 이용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RPA에 대한 적용 단계를 물어봤을 때 RPA가 뭔지 몰라도 어느 정도 내용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보는 건데요. 보기에서 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이 수행한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이다. 이것은 RPA가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자동화하고 있대요. 자, 자동화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스스로 학습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식을 스스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하다라고 합니다. 자,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 것, 지식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인지, 자동화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부터는 이미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죠.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최선의 방식을 받아들인다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 처리를 배제하고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을 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서 ERP 패키지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나 매번 나왔습니다.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라고 해서 전체 비용 토탈 코스트다. 자, 토탈 코스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토탈 코스트다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총 소유 비용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구축 절차. 이거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 다들 외워 가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분설, 축, 현 이렇게 해서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축 단계, 구현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투비 프로세스의 도출은 2번째 단계인 설계 단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재무제표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면 일정 시점이고요.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의 현금흐름이다라고 하면 좀 어렵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무상태표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딱 찍어놓은 정태적, 멈춰져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죠. 자, 나머지는 동태적, 움직이는 보고서 일정 기간이니까 1월부터 12월 달까지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에 우리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현금흐름표가 아닌 이상은 모두 다 발생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본변동표를 현금주의로 한다거나 재무상태표를 현금주의로 했다라는 표현 틀리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발생주의다라고 해서 작성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올바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순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 판매비용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 라고 해서 이 법인세 비용이 빠지기 전에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이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해서 울거먹게 하시더라고요. 왜? 괄호하고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죠. 자, 8번 갑니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회계 처리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앞서서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도 발생주의다라고 했는데 이 발생주의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경과된 내용, 시간이 경과된 내용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지불을 했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어찌됐든 내가 지불을 한 상태에서도 시간의 경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거 선급 비용이다 라고 쓴다거나 혹은 받았지만 내년도의 것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선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나누어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이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게 되는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이라든가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런 것들이 모두 발생주의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미지급된 당기분 보험료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을 합니다. 즉 시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차변에 기록을 하면서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 장기 건설 공사의 공사 수익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매년 인식한다. 그래서 공사 수익에 대해서 미수 수익이다. 아직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공사 수익을 진행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당기 2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를 전액 단계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고요? 자, 2월에 1년분 임차료를 비용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임차료에 대해서 12개월에 대한 내용이 지불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태로만 두면은 이거는 뭐다? 현금주의다. 이것을 발생주의로 인식을 하게 되려면 지금 12개월 중에 이 단기 2월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치는 아직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대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정리해주면서 내년도 비용이 먼저 지급됐어요 라는 선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이게 바로 있어야지만 발생주의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회계 처리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불된 전체만을 가지고서 회계 처리가 되었다면 이건 현금주의다라고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까지 발생주의가 되는구나,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회계상 거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회계 1급 범위 안에서는 교재에서도 저는 제거하는 편입니다. 왜냐 교재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잘 써져 있는데 그런 이유는 2급에서 다루는 아주 기초적인 이런 회계상 거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상품 3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해요. 자, 회계상 거래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건 분개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차변의 상품. 여러분들 어때요? 늘상 했던 내용이죠. 대변에 외상,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상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재화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1번이 분개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단순하게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계약만 하는 거죠. 차입하기로 계약을 했지 보증금을 실제로 받았다거나 계약금을 주고받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빌려오기로 약속했다라는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주문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거나 계약하거나 그 다음에 약속하거나 혹은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이라든가 보관만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상태들은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된다 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회계 순환 과정상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해야 될 마감하지 않는 계정 과목. 자, 집합 손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는 수익과 비용에다가 집합손익으로 적용을 하죠. 자, 이자 수익이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그 다음 매출원가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따로 자기 자리가 있었죠.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매입 채무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차기, 이월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료를 이용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시면 10월 달에 1년분 임차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모두 다 임차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경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라고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경과되지 않는 내년도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한 비용이다 라고 해서 선급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경과되었다 라고 한다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10, 11, 12, 3개월치다 라고 해서 3만큼은 임차료. 하지만 내년도 1월 달부터 몇 월까지, 9월까지 9개월분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 달에 10,000원씩이겠죠? 1년분이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9만 원어치 선급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한다? 대변으로 임차료 비용을 정리하면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이런 유형의 발생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정말 많이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다라고 이렇게 비용을 인식하면서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무형자산 직접 개발비면 개발비, 영업권이면 영업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장부에서 처리가 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처리할 수 있죠. 자, 결산 시점에 현금의 시제액이 장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는 친구들은 얘도 맞아 라고 얘기해요. 왜? 결산 시에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작업하세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2번도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2번은 틀렸습니다. 결산 시점에서의 현금의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적절한 계정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잡손실 또는 잡이익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은요.
임시로 쓰는 임시계정입니다. 임시계정을 내가 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리해야 되는 결산 시점에서 새롭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을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라도 이 현금 과부족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현금 과부족이 생겨난다면 틀린 거죠. 자, 나머지 이 납부되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차변에 수도광열비나 전력비에 대해서 쓰시면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하시겠고, 소모품에 대해서 취득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용되지 않은 것을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는 소모품비를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쭉 진행이 되었어요. 13번 갑니다. 현금흐름표. 자, 현금흐름표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작성해 놓고서 좀 고민을 해봐요. 차변에 이 재고자산까지, 유동자산에 있는 현금과 그 다음 재고자산까지 이런 내용들은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아래 투유무기, 즉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자산들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자,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뭐가 되냐면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계정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14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보라고 하죠. 자, 본사 관리부에서 사용한 소모품비, 본사에서 이렇게 관리부, 본사, 영업부, 본사, 회계부에서 지출하는 것들은 모두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좀 저는 애매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공장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회계부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말아라. 공장에서 지출한 비용은 뭘로 가야겠더라? 500번대 코드의 제조 경비, 제조 원가 쪽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4번도 판매 관리비가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미 1, 2, 3번이 너무나 확실한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때는 가장 동떨어져 있는 거, 얘가 그래도 제일 논리적으로 떨어져 라고 하는 것들을 답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 금액을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현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있고요. 그리고 당좌예금도 있고요. 마지막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합수표 어떠냐? 자기합수표 현금, 당좌예금 들어간다고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 보통예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들어가느냐? 아니요. 미래의 날짜를 써 놓은 수표는 어음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환 증서, 땡땡환 증서, 전신환 증서 모두 현금에 들어가죠. 자, 하지만 우표는 통신비다라고 해서 비용으로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람출금엄, 내가 이 열람을 하자마자 바로 출금이 되는 이런 어음들은 현금으로 보기로 한 거죠. 자, 마지막 지급기일이 1개월 이내로 도래한 배당금 지급 통지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배당금 지급 통지표만 나오면 얘도 현금의 성질을 가진 기타 현금에 우리가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정답을 찾아보시려면 700원 더하기 900원 더하기 그 다음에 400원 더하기 150원 150원 더하기 450원 그리고 100원의 마지막 100원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200원도 있군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까지. 자, 700원 더하기 900원 더하기 400원 더하기 150원 더하기 450원 더하기 그 다음에 100원 더하기 100원 더하기 200원 하시면 정확하게 3,000원이 딱 떨어지면서 정답은 3,0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문제, 딱 떨어지는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쭉 풀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조금 진행한 친구들은 이제 첫 번째 단계로는 그래, 지급기일이 1개월 이내. 뭔가 우리가 옛날에 현금성 자산을 배울 때 현금성 자산에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정기예금 이런 여러 금융상품들을 금융자산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했지. 아마도 이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얘가 현금성 자산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가 봐 라고 언뜻 생각을 한 친구들은 같이 더해서 3,000원을 답으로 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금융상품 안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넣는 사례가 있느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깊이 파고드는 친구들은 얘 안 되고 2,800원이 정답이야 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네, 현재까지는 이의 신청을 한 친구들도 없었고 답 자체는 그냥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현금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통화 대용증권으로 보세요. 혹은 현금성 자산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려서 그냥 3,000원으로 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학습하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뭔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들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구나. 이거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현금의 종류에 들어가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제가 주관사와 다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교재나 이런 곳에다가 확실하게 답변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확정 답안은 이렇게 3,000원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들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매출 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상품에 대한 T 계정을 그려놓고서 문제를 풀자라고 해요. 자, 상품 차변이 기초, 그 다음에 감소하는 대변은 기말, 그 다음에 여기에 매입액은 순매입액을 넣어달라고 하고요. 여기가 바로 매출 원가입니다. 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됩니다. 기초 재고액 10만 원, 총 매입액이 140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세 가지 3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순 매입액은 1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다 라고 하면 30만 원이 기록이 되죠. 자, 10만 원과 110만 원을 더하면 120의 합계가 나오게 되겠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120에서 30을 빼면 매출원가 90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금액은 원 단위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금액 90만 원으로 이렇게 9 그리고 0 5개를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순매입액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있어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가에 들어갈 내용이다 라고 해서 보니까 매출 총 이익에서 무엇을 차감하니 영업이익이더라. 앞서 손익계산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보여주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걸 모른다고 막 찍으시면 안 되죠. 앞에 손익계산서의 작성 순서에서도 봤다시피 이 안에 들어가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야. 그럼 누가 판매비와 관리비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부 직원의 급여, 그리고 대손 상각비. 자, 하지만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안 돼.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갈 요소야.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 접대비가 나왔죠. 자, 사실 여러분들 접대비는요. 우리가 뭐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이미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ERP 시험은 좀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24년도 시험들도 모두 다 접대비로 출제가 되었고요. 25년도 심지어 첫 번째 시험도 이렇게 접대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이제 시험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게 접대비구나. 혹은 옛날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접대비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 지금의 기업 업무 추진비를 나타내는 거야. 결국에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30만 원의 급여에 대손상각비 10만 원에 그 다음 마지막 접대비까지 하면 41만 5천 원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자, 이번 회차들을 보시면서
ERP 시험은 다른 전산회계, 전산세무나 아니면 AT 시험과 달리 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늦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전 단계 거래액이 아니라 전 단계 매입 세액을 차감해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죠. 자, 나머지 일반 소비세이고, 자, 개별 소비세 아니고 일반 소비세이고, 직접세 아니고 간접세, 요거 모두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 우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하고 있고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19번 갑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담세자 능력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들이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냥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비하면 모두 다 동일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자, 단일세율이다라고 하고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했다면 인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 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가 확정이 되는 신고 납세제도,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 각각의 회사들마다 자신의 부가가치세가 얼마이다 라고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게 정부가 부과하게 되는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처럼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건 정부들이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특정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 사실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라는 것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일반 소비세다라는 건 맞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특정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 사실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특정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 사실이라면 개별 소비세를 얘기하는 거죠. 특정한 재화나 용역이 아닌 모든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할 만한 요소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문장을 꾸며서 내셨는데요. 실제로 정답이 되는 내용은 3번이었습니다. 충분히 헷갈릴 만한 내용이었죠. 자, 20번 갑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맞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공급자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신의 상호 성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세금 계산서의 작성 연월일, 여기까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자, 면세 제어를 공급하면 세금 계산서 아니고 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런 부분들 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죠. 이 자가 공급 중에서도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간주 공급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없고요.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는 세금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을 해야 되죠. 계산서 발급이 아닙니다. 0% 세율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입니다. 자, 21번 갑니다. 세무조정사항 중 반드시 장부에다가 반영이 되어야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차변에 반드시 내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만 내가 그 자산에 대한 손금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게 바로 뭐다? 결산조정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신고조정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산입비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어찌되었든 손익계산서의 비용 처리를 반드시 해야지만 인정을 받는 것은 결산서에다가 처리해야지만 되는 거다라고 해서 결산조정. 자, 22번입니다. 법인세 계산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 자,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가 된 세금입니다. 이미 납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법인세에 대해서 이 과세기간이 절반 지나고 났을 때 먼저 납부하게 되는 중간 예납세액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소득을 받는 경우에 소득을 받으면서 이미 원천징수해서 나간 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세금에 대해서 탈세를 하거나 누락을 할 것 같아서 나라가 갑자기 와서 수시로 세금을 부과해서 가져가서 중간에 먼저 납부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뭐라고 되겠었냐면 수원의 중간에서 만나기로 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납부서액은 수시부가 원천징수 중간연합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중간에서 만나요 라고 했던 기납부서액을 기억해줘라. 사실 여기서는 기납부서액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질문이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산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 이후에 차가감 납부세액이라든가 분납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물어보고 있으니까 계산 구조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0% 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은 빵이 되고 여기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차감이 돼서 결국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한 완전한 면세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은 바로 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영세율 제도의 내용입니다. 이 면세 같은 경우에는 부분 면세 제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0% 세율은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것도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모두 다 돌려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납부세액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입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은 차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차감소득은 얼마가 되냐면 지금 3억 7천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3억 7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 비소를 차감해서 과표를 계산하셔야 되죠. 자, 이 비소 중에서 2월결 송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중에서 비과세 소득이 등장을 하네요. 자,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과세 소득 1,000만 원까지 차감을 하게 되면 과표는 3억 6천이 됩니다. 이 3억 6천의 과세 표준을 우리가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볼게요. 자, 3억 6천 중에 2억까지는 9%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2억을 초과하는 금액, 즉 1억 6천이다 라고 하는 금액이겠죠. 3억 6천에서 2억은 9%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초과되는 1억 6천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하는 거죠.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9%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산출세액은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2억에다가 곱하기 0.09 하시면 1,800 n 플러스 자 1억 6천이다 곱하기 0.19 하면 3,040 그래서 다 더하시면 4,840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이게 바로 산출세액. 산출세액에다가 이제 기납부세액이다 라고 해서 우리 앞에 보셨던 수원 중간 그죠? 수시 부가세액이다 아니면 뭐 중간연합세액이다 원천징수액이다 라고 해서 되는 중기의 기중에 먼저 납부했던 세금을 빼고 나머지 4천만 원이 회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다? 바로 4천만 원이 되는 거다. 자, 25번 갑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개월수는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요. 1개월 미만은 몇 개월로? 1개월로 계산합니다. 라고 해서 1개월이 정답이었습니다. 26번입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은요. 입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당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 손금 산입 이렇게 차이를 조정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죠. 이런 과정들을 뭐라고 한다? 세무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무조정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손금 불산입이다 라고 했을 때 유보다, 기타 사회 출이다, 상여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뭐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은 소, 득, 처, 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이렇게 세무조정이 주관식 답으로 나올 때도 있었지만 소득 처분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플러스 입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세무조정. 여기에 따라붙는 뒤에 괄호 안에 쓰고 있던 내용들은 뭐다? 소득처분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기억해 주자.
자, 27번 갑니다. 우리가 원가액의 계산을 할 때요. 이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인데 일단은 제일 먼저 뭐를 하게 되냐면 보조 부문, 예를 들어서 뭐 수선 부문이다, 전력 부문이다. 그럼 각각 자기 자신들의 원가를 먼저 집계를 하죠. 네, 집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문에 대한 각 개별비를 부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배부가 돼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통 원가를 수선 부문으로 전력 부문으로 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공통비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느냐 각각의 제조 부서로 절단이냐 조립이냐 이런 제조 부문으로 배부를 해주고요. 이렇게 배부가 되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A 제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B 제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제품에 배부하는 것까지 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다라가 나다라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8번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조선업, 건설업, 개별원가 계산의 적합. 각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죠. 자, 단일 종류에 대해서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건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자,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 구분이 굉장히 구분이 중요하죠. 왜? 제조간접비를 각각의 A 제품, B 제품에 배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작업 요소로 넣어지는 거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29번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 자, 가전제품에 대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죠. 대량으로 연속해서 생산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뭐로 보고 있다? 종합원가 계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문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들은 개별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을 구분할 줄 아는지 대량 생산하는 거다라고 하면 종합원가. 자, 생산성의 공헌이익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도가 이라고 합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 이거 공식을 알아야 돼요. 0, 0, 0입니다. 0, 0, 0. 0, 0, 0은요. 영업의 공헌 이익을 뭐로?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자, 공헌이익이 얼마냐라고 하면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6만 원이죠. 자, 6만 원 나누기 영업이익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2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2의 이 레버리지도가 나오려면 영업이익은 결국 얼마였겠구나? 3만 원이었겠구나. 3만 원. 왜? 6만 원 나누기 2 하시면 3만 원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3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영업이익을 3만 원 내려면 우리한테 질문이 뭐였더니 A에 기록할 금액 고정비가 얼마냐? 공헌이익이 6만 원인데 고정비 얼마를 뺐더니 영업이익 3만 원이더라. 아하, 고정비 3만 원이었겠구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너무나 다행이었던 거는 내가 실수로 영업이익을 그냥 계산하고서 답을 넣었다 하더라도 3만 원으로 일치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었죠.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영업이익을 물어봤던 건 아니고 영업이익을 먼저 1차적으로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고정비를 이렇게 구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메모런가. 메모런가 썬크코스트에서 메모런가를 물어봤어요. 메모런가라는 건 뭐예요? 이미 발생해서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 그게 영업이익이죠. 자, 그래서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대요. 제조원가 100만 원에 만든 기계였어요. 처분하려고 해요. 첫 번째, 5만 원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서 20만 원에 판매할 것이냐. 두 번째,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팔아버릴 것이냐. 1번과 2번에 이런 대안이 있다고요. 자, 1번과 2번을 선택할 때는 뭐만 하시면 돼요. 내가 5만 원 투입할 돈이 있는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20에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3만 원을 받고 바로 팔 것인지, 이거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자, 이 고민을 할 때 저 제조원가, 아유 그 기계가 얼마짜린데 100만 원에 샀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죠. 하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였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유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자, 32번 마지막 문제네요.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하래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요. 영업 레버리지도다. 그러면 공헌이익을 뭘로 나누셔라? 영업이익으로 나누셔라. 자,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조금 다르죠? 왜? 공헌이익률만 알려줬어요. 이 공헌이익률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공헌이익률은 매출액에서 공헌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헌이익률이에요. 그럼 공헌이익은 얼마인 거냐면 30만 원이 공헌이익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고정비 30만 원의 공헌이익에다가 고정비 15만 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15만 원이겠구나. 영업이익 15만 원으로 나누어 주면 영업 레버리지가 2가 되겠구나. 그래서 2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매출액의 변동비를 빼서 공헌이익이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공헌이익률을 알려줘서 공헌이익이 30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고 고정비 알려줬으니 차감해서 영업이익 나오면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으로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하는 내용이었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본적인 틀 안에다가 넣어둘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업 레버리지도를 물어보든 아니면 거꾸로 매출액을 물어보든 아니면 공헌이익률을 물어보든 고정비를 물어보든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1급의 난이도는 좀 평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ERP 문제들 풀어왔던 거랑 비슷하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요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실무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